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도 한 해를 좀 되돌이켜보고 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대표님,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2025년도 자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한 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었고요. QT 종료도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M2도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했고요. 시장에 돈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5년도 자산시장의 특징은 자산들의 가격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고 선택적이었다는 거죠. 유동성의 총량보단 유동성이 향하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25년도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AI 중심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수 자체로만 봤을 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AI 섹터 중에서도 일부 특정 종목들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죠. 따라서 25년도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본다면 지수는 올랐지만 계좌는 따라오지 않는 시장,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욱더 선별적으로 움직였죠.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상승하거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사용처도 없었고요. 경제나 제도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고 실질적인 수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유동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자산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정리해본다면 25년도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투자 방식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오를 수 없는 장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상승했던 이런 흐름들은 종료되고 구조적으로 넘어가는 상승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중 대표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25년도 자산시장을 무너뜨렸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있는데요. 사실 관세 정책만 아니었어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속이 가능했고요.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엑시트까지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연기가 되었죠. 금리를 내릴 것 같았지만 쉽게 내리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있었던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면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또 시작으로 솔라나나 XRP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집하는 DCA 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죠. 26년도 월가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5년 자산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 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왔을까요? 사실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기가 좀 애매했죠. 일단은 작년 7월 달에 발표했던 감세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감세 법안들은 특성상 발표된 이후에 곧바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세후 소득이나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서서히 스며드는 형태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승인됐던 감세 법안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QT 종료, 그리고 단기채 매입 발표도 있었죠. 하지만 한 해의 끝자락 1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국방비 증가, 그리고 AI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 투자나 재무부 단기채 발행 증가 등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모든 자산들이 일제히 랠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동성 공급은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요. 그 유동성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선택받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온 거죠. 26년도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26년도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부턴 전세 글로벌 국가들이 앞다퉈서 돈을 풀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AI 산업 경쟁에 뛰어들 겁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분열주의를 만들고 있죠. 분열주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국방비 증강을 하기 위해선 돈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연준의 역사적인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26년도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913년도 연준이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미국 경제는 호황과 침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차례대로 반복해서 발생을 했죠. 이 과정에서 금리 사이클이 형성이 됐습니다. 연준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보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과열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요. 경기가 꺾이게 된다면 실업률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내립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죠. 가장 최근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대한 현금을 살포했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고요. 22년도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QT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3, 24, 25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25년도 12월 QT 종료와 단기채 매입을 다시 시작했죠. 경기가 침체돼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요. 다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야겠죠. 이 순환 사이클 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26년도 올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죠. 트럼프 정부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미친듯이 돈을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연준은 사이클대로 올해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정부는 11월달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 정부와 연준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26년도 유동성은 언제쯤 많이 풀릴까요? 유동성은 26년도 상반기에 많이 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많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 때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실물 경제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 3개월이라는 시차를 계산을 해봤을 때 투표권자들의 지갑에 각종 지원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1분기부터는 현금 살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26년도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트럼프 정부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몰아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럼 연준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작년 12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년도 4월까지 단기채 매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6년도 4월이라는 숫자인데요. 4월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매년 4월 둘째 주는 세금 납부일입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잉여 현금을 꺼내거나 혹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서 세금을 납부하죠. 시중에 있는 현금을 꺼내서 재무부 통장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되었을 때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19년도에 발생했던 레포 금리 발작이 다시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연준은 작년 12월 FOMC에서 26년도 4월까지 단기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올해 4월까지는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은 단기채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4월달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단기채 매입을 중지할까요? 유동성 공급을 그만둘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5월부터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 의중대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단기채 매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정부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한 해 예산을 대폭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올해 4월 미국 기업들의 세금 납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단기채 매입이라는 유동성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26년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월 말 혹은 2월 말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한 해 예산과 청사진들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죠. 그때 아마 26년도 구체적인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6년도 상반기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추가로 기대해볼 만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을 각각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산시장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는 ESLR 규제 완화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기존의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나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하지 못합니다. ESLR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금이 늘어난다는 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월 말부터는 작년 7월에 승인되었던 감세 법안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올 겁니다. 미국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5년도 내내 예전법 기준으로 원청 징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6년도를 넘어가면서 25년도에 받지 못했던 감세 혜택을 텍스 리펀드 형태로 올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그럼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잉여현금이 생길 거고 그 잉여현금들이 시중의 유동성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월가의 한 리포트가 그 풀리는 금액이 최소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 풀릴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25년도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4분기는 크리스마스나 박싱데이,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소비성 이벤트들이 몰려있죠. 이 때문에 소비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크립토 시장에 기대해볼 만한 일정은 SEC의 암호화폐 기업 면제 제도가 있겠네요.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도 아마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달 안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승인이 되었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용화는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월가 기관들이 크립토 상품을 앞다퉈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자 경쟁을 하는 시대가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26년도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25년도에는 달러가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26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110을 육박했죠. 많은 분들이 달러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5년도 연말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99에서 100을 웃도는 약달러를 보여줬죠. 미국의 달러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계 기축통화라는 역할과 미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목표가 충돌하는 모순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달러를 과도하게 약세로 가져가면 기축통화에서 멀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너무 강하게 가져간다면 전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글로벌 금융 불안이 발생합니다. 즉 트럼프 정부는 약달러 정책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방식으로 약달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약달러 정책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 정책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율은 국가 간의 통화 가치를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약달러 정책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화폐들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갈 수 있겠죠. 현재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아예 다릅니다. 미국은 경제가 견고하죠. 물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정적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기 힘든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은 크게 흔들리겠죠. 반대로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둔화될 수 있고요. 한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6년도는 약달러 흐름 속에서 달러의 통화들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26년도 핵심 키워드는 양적 완화죠. 달러를 많이 찍는 만큼 약달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돈을 풀더라도 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거나 오히려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되기보다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달러는 약세, 달러 이외의 통화는 보합 혹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올해 한국의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작년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영업자는 올 것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다는 환경을 방금 말씀을 드렸죠. 동결을 유지하거나 혹은 반대로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엑시트를 하시게 되면 대출부터 갚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부터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무조건 금리가 다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경제방송 전문가분들도 하나같이 시중금리는 반드시 떨어진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국채 관련 ETF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저금리를 하나같이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반대의 의견을 드렸었죠. 시중금리는 쉽게 안 떨어질 거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지금과 같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업같이 한국을 대표로 하는 수출 대기업들은 매출이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 겁니다. 어차피 자산이 많아서 달러 자산이나 혹은 서울 중심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그분들의 자산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자영업자나 서민층에 속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부 지원금 20만원, 30만원 준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원화 가치가 밑바닥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은 최소 수십 프로 깎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집의 가치도 환율만큼 하락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늘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26년도 올해는 투자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도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출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26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26년도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적 완화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푼다는 거죠.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전략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고요. 그로 인해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현금이 100%입니다. 당연히 내 자산의 가치가 삭제가 되겠죠. 이 때문에 주식, 코인, 원자재,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산을 담아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급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경제 공부부터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서신다. 그때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 몇 프로, 크립토 몇 프로, 그리고 현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갈 때는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을 따로 분리할 건지, 얼마나 비중을 들어갈 건지, 그리고 현금 비중은 몇 프로로 구성할 건지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어야겠죠. 작년에 금과 은도 꽤 주목받았는데 포트폴리오에 금이나 은을 넣는 건 어때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금이 안전자산의 성격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4년도 1월부터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만 봤을 땐 금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의 금을 투자한 분들의 방향성은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전략에 맞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는다, 금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5년, 10년 장기 투자를 선택했을 때 수십 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할 때 금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내가 지금 금을 산다면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은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단 몇 년 만에 오른 상승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상승이 꺾이고 나면 다시 수십 년 동안 하락하거나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점에 금을 매집해서 마이너스 손실이 높은 상황에서 수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고 계속해서 금을 매집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이번 브릭스에서 새로운 화폐인 유닛을 준비 중에 있는데 유닛의 준비금의 40%를 금으로 담보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혹은 브릭스, 반미 국가들의 힘을 빼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될까요? 금에 대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레 브릭스든 중국이든 반미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가 흔들리겠죠. 즉 쉽게 말해서 금의 규제 혹은 가격 조정을 통해 중국과 같은 반미 국가들을 손쉽게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연방정부와 연준이 금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CME 선물 거래소에서 금 선물 증거금과 수수료를 인상한 역사적 데이터들이 있죠. 그리고 금의 성격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항상 높을 때마다 달러가 흔들렸고요.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 금의 가격을 조정하는 이런 정책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금을 매수하고 싶다, 혹은 은 같은 원자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분할로 익절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성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계열을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금 규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금 가격 사이클이 꺾였을 때 그때부터는 분할로 금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담으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자면 26년도에는 경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한 해겠네요. 그럼 아직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될 거는 뉴스 읽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적 관점인데요. 거시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발표하는지,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CPI 같은 이런 주요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매크로적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